지산도원 도반님, 지산도원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천명국가로 가는 길 5번째 사익 추구에 매몰된 한국 정치와 새로운 권력의 군중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천명국가로 가는 길 4번째 영상 인사말에서 제가 5번째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이 5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계속 한국 정치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명국가로 가는 길 메인 주제로 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 정치가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 때문이죠. 돌아보면 이제 2020년에 시작된 그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 그리고 지난해 초에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크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하고 또 러시아와 중국을 한편으로 해서 자원, 곡물, 에너지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원자재라든지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 곡물 등의 공급이 이제 차질을 빚으면서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 불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민생을 돌보는 일은 제쳐두고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 지키기, 그리고 또 이 거대 양당 간의 정쟁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국민들 정말 속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정치가 이대로 계속되면 암울한 미래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 22대 총선은 더욱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 또는 정치 사건일 수밖에 없겠고요. 이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양당 대결로 치러지는 총선이 된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치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공공이익 증진을 위한 정치 집단 간의 경쟁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치가 작동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이제 공익을 위한 경쟁이 불필요하게 사회적인 갈등이나 분열로 이어지지 않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정치 집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중립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가 정확하고 또 올바르게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필수 조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 개입에 대한 엄중한 처벌입니다. 얼마 전에 국가정보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킹의 위험성을 실사하는, 테스트하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선거 개입을 불법적으로 했을 때 이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치인 개인이나 또는 특정 정치 세력에게 사적 이익을 주는 그런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게 공익을 주는, 공공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공공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바로 이 두 번째, 이 공공성이 매우 취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공공성의 이 취약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대의제 민주주의는 유권자인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나 또는 지자체장 또 지방의원과 같은 이제 선출직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권리를 위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선출직 대표자들은 그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또 지역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의 그 대장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혐의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볼 때 사실 가장 큰 위기는 경제 위기도 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지리적인 조건,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젠가요? 북한이 또 정찰위성을 또 쏘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의한 전쟁 발발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내적으로 경제도 악화되고 있고, 뭐 교육, 뭐 등등해서 이런 사회 전반 분야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또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계속 우리는 이 잘못된 정치,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치 행위에 온 나라가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개혁이라는 국가과제가 이루어져야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이제 개발도상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 되는 지금 그 시점에 서 있는데, 이 잘못된 정치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한 6대 실천 과제를 제시합니다. 6가지는 제가 예전에도 간혹 이제 정치개혁 얘기할 때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손을 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전 연동형입니다. 지금 지난번 21대에서 했던 준연동형, 그래서 비례위성정당이 나오는 이런 이 사이비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니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것. 세 번째는 국회의원은 전생에 걸쳐서 3번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3선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 방탄국회가 말해주고 있죠. 다섯 번째, 개별 보좌관의 인원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별로 공동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세비를 임기 내 동결해요.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이 양대 정당이 서로 정쟁을 벌이지만 딱 하나, 세비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잘 마음이 맞습니다. 엄청 올려야되죠. 그래서 이 세비는 1인당 GDP 수준에 맞는 세비를 책정해서 임기 동안은 인상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6가지 개혁 방안,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이 6가지 정치개혁 과제를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크게 2가지인데, 선거제도 변화가 한 축이고요. 그리고 의회 구조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의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사익 추구 정치를 공익 추구형 정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대통령제도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5년 단임제, 그 87년도에 9차 개정 헌법 이후로 지금 한 번도 대통령제가 바뀌지 않았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5년 단임제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5년 단임제는 이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대통령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현행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바꾸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6대 실천 과제에서 첫 번째, 이 선거제도 변화에서 가장 첫 번째인데, 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식은 지금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수도 50대 50,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를 정수로 5대5로 나누는 거죠. 만약 이것이 지금 하기 어렵다면 선거구제 개편부터 우려집니다.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소선거구제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큰 농어촌 지역에서 선출되고 있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지역 주민들을 과다 대표하는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이 지역구 사업에만 목을 매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지역구에 있는 여러 가지 이익단체들, 뭐 심지어 종교단체들까지 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경쟁적인 어떤 잘못된 구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또 자기 지역구의 재산 따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쪽지 예산 돌리는 거고요.
물론 이 선거구제 개편은 중대선거구제 개편 방식이 아닌 그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선거구 개편 이제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행 소선거구제를 만약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비례대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높이면 돼요. 그래서 이 권역별로 석패율제로 도입하는 거거든요. 권역별로.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는 다수 득표자 1인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국회의원 후보들이 얻은 표는 그냥 다 사표가 되는 거예요. 그 후보를 찍었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민의가 다 사장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석패율제는 당선자 다음 순위의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지난 21대에서 도입을 하려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선거구제에서 석패율제로 할 경우에는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겨요. 지금 현행 이제 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석패율제를 만약 도입하게 되면 지금 지역구 의원 수가 253명이고 나머지 이제 47명이 이제 비례대표거든요. 그러면 지역구 정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47명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돼요. 그러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 정수의 조정 없이 그냥 석패율제를 도입을 하면 그냥 의원 수가 30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기초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떤 특정 정당이 어떤 특정 선거구에서 지역 독점이 강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이 깨지지 않다 보니까 한 선거구에서 같은 당 후보가 다수로 선출되는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국회의원 선거제로 그대로 도입을 해버리면 국회의원도 그런 양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정당의 그 지역구 후보가 다수로 선출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일본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일본의 중앙정치는 굉장히 부패했거든요. 일본 중앙정치의 부패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뭐 금권 정치, 뭐 파벌 정치, 거기에다 지역구를 또 세습하잖아요. 그 지역구 의원이 이제 더 이상 의원을 나가지 않을 때 그 지역구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그걸 세습을 해요. 여기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내각제를 지금 일본을 하고 있죠. 내각제 국회의원들이 그 지방의 토목업자들하고 단합을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일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리, 도로가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그런 도로들이 부지기수예요. 이런 게 뭐예요? 다 국가 예산의 낭비고 사익 추구의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를 했을 때 일본과 같은 그런 부패된 정치가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을 하면서 또 동시에 선출직 대표자들의 임기도 개선을 해야 돼요. 이게 세 번째 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대통령 임기가 지금 5년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뭐 지방의원 임기 4년. 그랬을 때 이제 국회의원이 뭐 지방선거 출마를 한달치 했을 때 사퇴를 하면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선거가 있어요. 굉장한 예산 낭비죠. 그러니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실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5년 다가 아니거든요. 길어야 3, 4년, 짧으면 2, 3년이에요. 거기다가 평균 2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2년 지나고 나면 지방선거 있죠. 그러니까 이 전국 단위의 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로 인해서 정부나 의회가 이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성과주의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행정력, 예산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 자녀 임기에 상관없이 걸석이 되면은 보궐선거를 해요. 이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자녀 임기가 2년 이하일 경우에는 보궐선거 하지 않고 그냥 결혼으로 가는 방식,
그 자리는 없는 거야.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잦은 선거로 인해서, 생기는 폐해들을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그게 전부 국민들의, 어떤 피해, 국민들의 손해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올바른 정당 정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냐. 1987년, 소위 87년 체제라고 하는, 소위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지금 민주주의가 그렇게 발전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뭐냐. 이렇게 5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정책 정당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 국무위원들, 장차관들 뭐 탄핵한다, 뭐 대통령을 탄핵한다,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일들만 국회의원들이 벌이고 있지 실제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은 일주일에 3번씩 재판받으러 다니라고 정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당 업무를 할 수도 없어요. 정책 더 이상 못하죠.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물 중심의 하향식 정당 운영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정책 정당으로서의 정치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정당 정치 참여가 물론 이제 당원제가 있죠. 당원제가 있긴 하지만 당원들이 지금 민주당의 개딸과 같이 저렇게 극성맞은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들과 같이 정당 운영의 파행을 가지고 오면 이게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제도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특정 정치인에게 광적으로 병적으로 집착해서 벌이는 이런 극단적인 팬덤 정치를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이 정당 정치가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적대적인 정당 관계에 있어요. 이게 이제 진영주의 아닙니까? 어떤 정당에 속하면 그래서 포퓰리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의 포퓰리즘. 우리와 저들. 둘로 나뉘어진 이분법적 대립 속에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으로 보는 이런 적대적 정당 관계가 한국의 정당 정치 올바른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네 번째는 선거와 일상 정치의 괴리예요. 선거하기 전에, 총선 나오기 전에 열심히 하겠다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열심히 머리를 조아줍니다. 국회의원 배지 달았어요? 싹 땄죠. 내가 언제 그러냐. 다섯 번째는 의회 구조, 불합리한 의회 구조인데 소수 정당에 불리한 교섭단체 조건. 이게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 수가 20명이 넘어야 되거든요. 이건 너무 불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다당제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교섭단체 조건의 의원 수를 줄이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본래 이 자치라는 개념이 핵심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 기본원리 밑에서부터의 참여, 자치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사회가 커지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통치 단위가 같이 이제 커지고 또 시장 경제도 발달하면서 대의자라는 형식으로 이제 유지를 해오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국가 운영을 이제 유권자인 내가 직접 참여해서 직접 결정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대표자를 대신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국정을 맡기도록 한다는 취지가 대의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3차 산업혁명, ICT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정보통신이 발전하고 또 SNS와 같은 이런 뉴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또 새로운 기술 그리고 사회구조의 변화 때문에 소위 새로운 군중들, 크라우드, 새로운 군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참여형 군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거 때마다 대표자 뽑아놓고 유권자들은 늘 소외되고 방관되어 있다가 또 선거 때 되면 뽑아주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SNS와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 또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군중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권자 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제 정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꼭 전문가, 정치 인텔리들의 정치, 그들만의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다수의 국민이 수동적으로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소비자로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 생산자 또 그리고 정치 공급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 또 정치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참여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시장경제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치 영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 정치 시장에서 개인 유권자들은 개인 사업자예요. 그리고 정치인들, 정당은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대기업에 개인 사업자라는 개인 유권자들이 생산자로서 자신들이 만든 상품, 그러니까 정책이죠.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런 걸 공급하거나 아예 이젠 정치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책 상품을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정치 시장에서 개인 유권자들이 개인 사업자로서 또 적극적인 참여형 군중으로서의 역할이 미진하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개딸과 같은 극렬, 광신도적인 정치 참여 대중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매체에서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유권자들을 일컬어서 새로운 권력을 가진 군중, 뉴파워라는 그 용어를 써서 소개를 했습니다. 뉴파워, 새로운 권력이라는 거죠. 또는 새로운 권력을 가진 군중. 이미 서구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런 새로운 권력을 가진 뉴미디어 플랫폼, SNS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과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뽑아준 그 대리인들, 대표자들의 정당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방향을 바꿔놓거나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과 서구에서는 새로운 권력을 가진 군중들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이런 새로운 권력 군중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 짧게나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이 사익 추구의 정치의 문제점과 그리고 어떻게 정치의 본질인 이 공공성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봐도 다 정치의 문제점은 알겠는데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분들이 참여에 대한 주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023년도 저물어 갑니다. 내년 2024년 22대 총선거가 있죠. 총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 2024년 갑진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이 정해지는 어떤 길로 가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해일 텐데요. 새로운 권력을 가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불량 정치인들이 만든 불량품을 그냥 앉아서 소비하는 그런 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양질의 정치 시장을 다시 만드시겠습니까? 정치 시장은 국민들이 만듭니다. 양질의 정치 시장, 그리고 그 정치 시장에서 공급되는 우량의 정책들은 결국 국민들이 만듭니다. 거기서 상품을 파는, 정책이라는 상품을 파는 정치인들은 결국 국민들이 만들어냅니다. 국민들이 깨어야 하고 국민들이 나서서 정치 시장을 바꿀 때 대한민국의 정치 시장을 올바로 이끌어갈 때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